오늘 그러면은 고강해부학교실에 장미숙 교수님 모시고 레보레토리 오브 스템 셀 앤 뉴로 바이올로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미숙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기 부원장님 소개 감사드리고요. 이러한 그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제 말 잘 들리시죠? 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제가 저희 랩 소개, 그러니까 제 연구 분야를 이제 소개를 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런 기회가 없었는데 최근에 뭐 나온 그 연구 리서치에 대한 거는 뭐 학회를 통해서라든지 발표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왜 여기 치의학대학원에서 왜 줄기세포 이쪽을 하는지 그 좀 이상하다 잘 이해가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학생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 랩의 그 대학원생들도 교수가 어떤 리서치 익스피리언스를 갖고 있는지 그거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 연구 히스토리라고 할까요? 그걸 이제 말씀드리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랩은 줄기세포하고 신경과학을 전공하는 랩입니다. 연구하는 랩입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 때부터 줄기세포를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30년 됐는데 딱 30년 됐습니다. 제가 91년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92년에 이제 미국 피츠버그 의과대학 석박통합과정에 이제 입학을 해서 이제 처음으로 미국도 그전엔 가본 적도 없고 비행기도 그때 처음 타 봤어요. 인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용감했다기보다는 진짜 겁도 없이 그냥 간 건데 아무 생각 없이 그게 벌써 30년 전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냐면은 예과 때 그 그러니까 우연치 않게 세포생물학이라든지 유전학 강의를 직접 지금의 분자세포 생명과학부 가서 들었는데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나는 기초를 계속 연구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여자 교수님들이 한 분도 안 계셨고 또 여자 뭐 지금 뭐 약간 좀 그렇긴 하지만 옛날에는 여자 여학생이 기초 교실에 남는다고 해서 '교수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좀 회의적이어서 '그러면 좀 이제 외국으로 한번 가 보자.'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돼서 운 좋게 첫 번에 1 년은 장학금을 이제 과에서 받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을 수 있게 돼서 인제 석박통합과정을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원은 1 년은 디파트먼트에서 인제 다 신입생들한테 돈을 주고 1년 후에 일정 성적 이상 되는 학생들이 인제 각각의 그 자기 티시스를 할 레벨로 가요. 교수랑 면담을 통해서 인제 가면은 교수의 그랜트로 인제 자기 등록금하고 생활비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박사과정 때는 제가 뉴로사이언스를 연구했습니다. 근데 어떤 뉴로사이언스를 했냐면은 스트레스 또는 최근에 어디 그림에서 떠왔는데 스케어리 익스피리언스 에 대해서 반응하는 우리 뇌에 뇌관이라는 브레인스템에 아주 작은 세포가 있어요. 세포 로커스, 서릴리우스. 로커스라는 말이 뉴런의 셀 바디가 모여 있는 곳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서릴리우스는 얘가 약간 푸른색을 띠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노르아드레너직 뉴런이 많이 모여 있는 데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약간 푸른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청반이라고 해요. 그 그 영어로는 로커스 서릴리우스라고 하고. 그래서 제 박사학위 논문은 The effects of stress on tyrosine hydroxylase gene transcription rate in the locus coeruleus라고 해서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박사과정 교수님께서는 주로 파킨슨 디지즈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파킨슨 디지즈를 그러니까 일렉트로피지올로지하고 뉴로케미스트리 중점으로 해서 연구를 하셨고 이때가 이제 90년대 중반 에서 후반 사이인데 그때부터 이제 뉴로사이언스 그전까지는 뉴로사이언스가 주로 일렉트로피지올로지, 뉴로케미스트리 그런 위주였다가 이때부터 인제 약간 셀하고 몰레큘러 바이올로지 쪽으로 트렌드가 쪼끔 올라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스트레스 그랜트를 인제 땄는데 이거를 인제 신입생 저한테 "네가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저밖에 스트레스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논문을 보여드릴 걸 보면은 제일 저자가 저인데 저만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로커스 서릴리우스가 노르아드레너지크 뉴런의 셀 바디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셀 프로젝션이 어디를 통했냐면 모든 뇌의 기관으로 다 거의 다 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베이절 포울브레인도 가고 세레벨럼 쪽으로 가요. 왜냐하면 이게 스트레스의 중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뇌 쪽으로 프론탈 콜텍스 이쪽으로 가는 거는 비졸런스. 지금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니까 정신 차려 뭐 이런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왜 세레벨럼 쪽으로 또 왜 가냐면은 이게 이제 스트레스 리스판스가 결국 뭐니까 fight or flight입니다.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그러니까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뭐가 필요해요? 머슬의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레벨럼한테 근육 준비시켜 이렇게 딱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의 생존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목식도로 보면은 이제 이거 최근에 나온 건데 이게 로커스 서릴루스가 이 LC가 아주 조그만 거지만 이게 이제 하이포탈라무스. 보통 우리가 스트레스 리스판스 그러면 HPA 엑시스라고 생각해서 하이포탈라무스, 피튜이터리 글랜드, 아드레날 글랜드 요거를 이제 그게 중추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사실 말초에 해당합니다. 여기 하이포탈라무스 여기만 피튜이터리 글랜드 요것만 빼놓고 왜냐하면 대부분의 뇌외의 다른 장기 몸의 다른 부위에 스트레스 리스판스를 조절하는 거예요. 얘는 호르몬을 통해서. 하지만 로커스 서리우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레인의 모든 브레인의 또는 스파이널 코드까지 얘가 다 이렇게 완전히 컨트롤하는 진짜 센트럴 타워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최근에 하는데 옛날에는 그냥 로커스 서릴리우스가 스트레스에 반응한다 이 정도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fear and anxiety뿐만 아니라 사람이 크로닉하게 계속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우울증이 생겨요. 그래서 디프레션하고도 관계가 되고 또 정신질환의 어떤 발병 원인에도 이런 스트레스가 크게 작용을 하는데 거기에 로커스 서릴리우스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것도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는 또 로커스 서릴리우스가 나중에 치매 발병 기전에도 작용을 한다. 이런 거를 이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최근까지 일이었고 이게 한 25년 전까지만 해도 주로 일렉트로피지올로지라든지 했을 때 스트레스를 주면은 로커스 서릴리우스의 모든 뉴런이 컨설티드 액티베이션 되고 말단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릴리즈가 많이 된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일어나면 노르에피네프린 증가가 많이 된다. 이거는 뉴로케미스트리로 했지만 과연 이 노르아드레너직 뉴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직 연구가 덜 되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이거 제가 진짜 티시스 디펜스 할 때 썼던 슬라이드예요. 그러니까 저희 박사과정 지도 교수님 랩에서는 슬라이드를 항상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게 거의 규칙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졸업하려면 할 수 없이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노르아드레너직 뉴런의 널브 터미널이면 셀바디에서 이제 타이로신이 타이로신은 이제 블러드 베슬에서 이제 되고 셀바디에서 이제 타이로신 하이드록실레이즈가 이제 나와서 여기서 이제 타이로신, 도파민을 그다음에 이게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이 여기서 이제 그래뉼에 돼가지고 여기 노르에피네프린이 이제 릴리즈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포스트 시냅틱 뉴런이고요. 이게 리셉터에 대해서 타겟을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있다가 이게 스트레스가 증가되면 여기가 갑자기 이제 릴리즈 노르에피네프린 릴리즈가 증가를 해요. 그리고 타이로신 레벨도 증가를 해요. 근데 단백질 레벨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든지 아주 조그만 정도만 차이가 나서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브레인은 일종의 큰 어떤 3D 스트럭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 하나하나 큰 빵에 그 여러 가지 호두도 박혀 있고 건포도도 박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로커스 서릴리우스는 건포도 같은 거 건포도 한 개입니다. 거기 수백 개의 건포도가 있는데 그 거기서 어떤 일을 일어나는지는 직접 이렇게 할 수가 자세하게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하이파토시스가 어떤 하이파토시스가 있었냐면은 스트레스가 TH 트랜스크립션 레이트를 LC에서 인크리즈 되고 이것이 메신저 RNA 레벨을 인크리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심플해요. 하지만 이제 그 브레인이라는 특수함 때문에 그 직접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브레인 전체를 이렇게 막 세포 해가지고 호모지네이제이션 해서 RNA를 추출한다면 알 수 있지만 이게 온갖 군데 그 브레인의 모든 에어리아가 다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그 로커스 서릴리우스에 오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이거를 그 인시투하게 로커스 서릴리에서만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인시투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이제 방법을 이제 그 원래 있었던 건데 저는 거기다 뭘 했냐면은 보통 그 당시만 해도 프로틴 레벨만 봤는데 저는 그 프리 메신저 RNA 레벨 왜냐하면 이게 간접적으로 트랜스크립션 레이트를 볼 수 있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개발하는 그 방법을 그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르에드레너직 뉴런이고 이제 타이로신 하이드록실레이즈가 그 해 가지고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온다. 그래 가지고 이런 스트레스의 리스판스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그 무스카린 리셉터를 또 반응하는 약물이라든지 그 알파2 리셉터가 있는데 여기를 이니비션하는 이런 약물이라든지 근데 이런 베타니콜이랑 아이다족산이 나중에 보면 이게 약간 정신과 약물하고 많이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해서 스트레스, 아이다족산, 이런 베타니콜 이런 약물을 갖고 이 노르아드레너진 뉴런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떻게 리스판스를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처음부터 다 했습니다. 그래서 쥐를 스트레스 주고 쥐를 잡아서 그 브레인 섹션을 해서 인시튜를 하고 드라이해서 그때만 해도 엑스레이 ფილ무를 해가지고 디벨롭해서 이미징 캡처, 그다음에 어널리시스까지 모든 거를 이제 저 혼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커스 서릴리우스가 어느냐면은 요거예요. 이게 이제 코로날 섹션인데 루엣에 요거 딱 요 부분. 그러니까 코로날 섹션을 보면은 요게 한 요 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섹션을 하다가 아차하면 벌써 이거 다 잘라 먹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섹셔닝 할 때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 거는 어큐트 푸샥을 그걸 주고 그 어떻게 그 어큐트 푸샥이 이제 그 인바이러먼털 스트레스로 준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그러니까 그 트랜스크립션 레이트를 알는 방법이 뭐가 있었냐면은 그 여기 그 화이트 반에 이제 그 RNase 프로텍션 어세이가 있고 뉴클리어 러넌 어세이가 있어요. 이거 많이 들어봤죠?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데 하여튼 옛날에는 RNase 프로텍션 어세이랑 뉴클리어 러넌 어세이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전체 브레인을 다 이렇게 갈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만든 프로브를 갖고 먼저 아드레날 글랜드에서 그 한번 그 까만 게 이제 인시투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한 건데 이런 그 RNase 프로텍션 어세이나 뉴클리어 러넌 어세이 한 것처럼 그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이런 약물에 대해서 그 메신저 RNA 레벨이 올라갔다는 것을 제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 한 영상인데 D는 컨트롤 프로브예요. 프로브이고 ABC가 제가 그 디자인한 그런 프로브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 첫 번째 논문입니다. 그래서 그 저만 학생이고 나머지는 다 교수님들인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그 했고 이거를 이제 여기는 아드레날 글랜드가 우선이었으면 이거를 이제 브레인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브레인에서 직접 로커스 서릴리우스에서 하는 거 이제 글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4명이 오던데 저만 학생이고 나머지 3분은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수님이 그 지도 교수님인데 이제 본인이 여기서 처음 일을 시작하는 거니까 컬래버레이션을 그 정신과에 이제 PhD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인시튜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많이 하셨어요. 이분하고 공동 연구, 그러니까 공동 연구하고 과제 주면서 그 당신이 그 커리스판딩 오더를 해라. 그래서 제가 그 2랩 그 2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컨트롤이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반짝반짝 빛나는 게 제가 그 P33로 이제 그 인트론 프로브를 그 레이블링 해가지고 그 인시튜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해가지고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그 제가 인트론 프로브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세포입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게 그 여기가 이게 그 포스트 벤트리클이에요. 그래서 로커스 서릴리우스는 브레인 스템에서 포스트 벤트리클에서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옆에 붙어 있고 아주 작은 기관인데 그 여기서만 제가 스페시픽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디자인을 했고요. 또 좋은 거는 이렇게 싱글셀 어널리시스도 이제 가능하다 이거 해서 이렇게 딱 보면은 같이 파이어링 되는 게 아니라 이 로커스 서릴리우스도 그 위치에 따라서 그 약간 그 뉴런이 조금 헤테로지니어스하다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논문을 보면은 그 위치에 따라서 그 인풋하고 아웃풋이 어떻게 다르는지 그런 맵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 당시에만 해도 그게 없었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냐면은 일렉트로피지올로지를 했더니 로커스 서릴리우스 뉴런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한꺼번에 전부 다 파이어링이 일어난다. 이렇게 논문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 실제로 보니까 그렇지 않다. 그 인디비주얼 뉴런 자체는 굉장히 헤테로지니어스하다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나중에 그 뭘 했냐면은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 리스폰스에 대해서 타임 코스 그 익스프레션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15 minute 인터미턴트 그 푸시약을 줬습니다. 푸시약을 주고 24시간 후에 그 24시간 동안 그래서 그 처음에 15 미닛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15 미닛 푸시작 주고 바로 그 세크리파이스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1시간, 3시간, 6시간, 24시간. 그러니까 푸시작 주고 24시간 이렇게 24시간 후까지 그 세크리파이스를 해서 각각 이거는 TH 메신저 RNA고 이 점선은 TH 프라이머리 트랜스크립트입니다. 그러니까 TH 프라이머리 트랜스크립트는 스플라이싱 되기 전에 그 프리 메신저 RNA를 재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지만 TH 메신저 RNA 레벨은 그러니까 굉장히 완만하게 인크리즈 되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프로틴은 또 여기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 그래프가 딱 보면은 굉장히 그 심플하지만 저는 이 그래프를 보면 굉장히 눈물이 나는데 그러니까 각 지금 몇 그룹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그룹이잖아요. 그러면 쥐가 한 그룹당 한 6, 7마리 넣습니다. 그러면 이게 토탈 한 40마리 되죠. 이 40마리를 하루에 같은 날에 세크리파이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세크리파이스를 했느냐? 그러니까 그 40마리를 세크리파이스 하는 것 자체도 힘든데 그러니까 그 24시간 빼고 6시간 이런 거는 같이 40마리를 그 여기 컨트롤만 빼고 나머지 35마리 정도는 15 미닛 푸시작을 또 하나씩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15 미닛 푸시작 주고 케이지에 다시 넣었다가 또 시간별로 또 꺼내서 또 목을 저기 쳐가지고 또 세크리파이스해서 브레인을 아이솔레이션하고 그거를 이제 그 한 오후 7시 되면 불이 다 꺼져요. 동물실에. 그러니까 그 전에 다 끝내야 돼요. 그래서 그때 되면 오전 7시부터 이제 막 준비를 하는데 그러니까 타이머가 한 대여섯 개가 필요하죠. 근데 막 동시에 막 울리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 그 동선이라든지 그런 거를 잘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그 이거를 그러니까 세크리파이스를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학생들한테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브루탈한 일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타이로시 그 스트레스에서 제일 중요한 그룹이 뭐냐면은 컨트롤입니다.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G. 그거를 이제 컨트롤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이렇게 전혀 이렇게 이건 스트레스를 받은 G지만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이거는 그냥 백그라운드예요.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흡입 마취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마취를 그 주사 바늘로 이제 마취제를 인젝션을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얘네들한테 굉장히 큰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컨트롤이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없이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했는데 교수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취하지 말고 그냥 세크리파이스를 해라. 그러면 너무 그러니까 살아있는 쥐를
그러니까 sacrifice를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길로틴에서.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쥐를 받고 나서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쥐가 어댑테이션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쥐가 딜리버리 되면은 그 학교 그 케이지에다 넣고 한 2주 동안 제가 매일 가가지고 똑같은 옷을 입고 제 팔에다가 이제 쥐를 놓고 그러니까 쥐가 어댑테이션 되게 저한테.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쥐를 만져도 애들이 도망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쥐를 이제 다른 방으로 데려가 가지고 이제 갑자기 그 길로틴으로 팍 해 가지고 빨리 브레인 아이솔레이션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에요, 이거 자체가. 근데 그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안 하려고 그래 전혀. 그래서 저를 도와주는 애들도 없었어요. 그냥 푸시작 기계만 그냥 눌러주는 애만 하나 있었고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동물 실험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동물을 세크리파이스 한 만큼 그 결과를 어차피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동물을 세크리파이스 했을 때 내가 제일 좋은 거는 얘를 위해서 제일 좋은 거는 내가 그만큼 좋은 연구 결과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 랩에서 제가 동물 실험하면서 막 그걸 막 컨템 시키고 막 망가뜨리면 굉장히 화를 내는 이유가 동물의 세크리파이스는 그만큼 귀중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름대로 프로페셔널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세크리파이스 하는 것도 그냥 쥐목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저 나름대로 해부를 이제 연구를 해서 어느 부위를 길로틴으로 잘라야 얘가 고통 없이 그냥 빨리 갈 수 있나 이걸 또 나름대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40마리를 이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박사 때 이런 거를 하니까 나 이제 조금 좀 세포하고 이런 왜 이렇게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런 파이어링이 일어나는지 왜 이렇게 트랜스크립션 레이트가 갑자기 올라가는지 그런 메커니즘을 좀 연구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버드로 포닥을 갔습니다. 포닥을 가서 거기서는 쥐죠. 쥐의 뉴럴 스템셀을 이제 PDGF하고 CNTF하고 처리했을 때 각각 PDGF를 처리하면 뉴런이 많이 분화가 되고 뉴런으로 많이 가고 CNTF를 트리트하면은 에스트로사이트로 많이 간다는 그런 프릴리미너리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그러면 각각에 대응하는 어떤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분화에 관련하는 그러니까 신경세포 분화에 관여하는 유전자 그다음에 교세포에 관여하는 유전자 이런 거를 대량을 탐색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1999년이었어요. 이때 막 그냥 마이크로 어레이라는 그런 게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만 해도 커머셜한 건 없었고 하버드는 워낙 얼리 어댑터들이 많기 때문에 기관에서 아예 마이크로 칩을 직접 만들 수 있게 그런 인프라스트럭처가 구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직접 커스텀 메이드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지만 옛날만 해도 이게 완전히 클래시컬한 이게 몰레큘러 바이올로지 그건데 그래서 cDNA를 어레이를 해가지고 디퍼런셜 익스프레션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PDGF-1이 뭐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아이덴티피케이션해서 이런 논문도 냈습니다. 그래서 냈고 이제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줄기세포에서 제가 원래 코 퍼스트 오터 중에 하나였는데 여기서 다른 NYU로 가는 바람에 그냥 다 뒤로 좀 밀렸긴 했지만 하여튼간 제 결과가 여기 포함돼서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그로스 팩터라든지 시그널 트랜스덕션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려고 NYU 가서 이제 세컨드 포스닥을 했습니다. 그래서 NYU에서는 모지스 차올 랩에서 뉴로트로핀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뉴로트로핀이라는 게 뭐냐면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뉴로트로핀 하이파터시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뉴런이 발생 초기에는 많이 생깁니다. 무작위적으로 많이 생겨서 근데 이게 전부 다 서바이벌 하면 큰일 나요. 너무 많아서 큰일 나는데 이 중에서 타겟에만 딱 다다르는 세포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에이팝토시스로 죽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아봤더니 타겟 세포에서 이런 뉴로트로핀이 나오고 이 신경세포의
그에서 그 리셉터가 있는데 얘네가 여기 바인딩 해가지고 이것이 일종의 그 엑선 터미널에서 셀바디까지 레트로그레이드 시그널링. 그러니까 이것이 그 서바이벌 시그널이죠. 이것이 가서 그 서바이벌하고 뉴로널 디퍼런시에이션에 관여를 한다. 이제 이것이 많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뉴로트로핀의 대표적인 NGF, BDNF, NT3, NT4, 5 이런 건데 지금은 조금 더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각각 이거는 이제 세포 레벨에서 서바이벌, 뭐 시냅틱 플라스티시티, 엑스터널 가이던스, 덴드리틱 그로스, 셀 데스에 관여를 하고 이게 이제 조금 더 가서 그 세포 레벨뿐만 아니라 그 올가니즘, 그 비헤이비어 레벨에서도 보면은 페인, 디프레션, 오비시티, 어그레션에도 관여를 한다. 이런 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다음에 또 뉴로제네시스에도 관여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 랩의 보스가 모지스 차오가 P75 리셉터를 처음으로 클로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쪽 그 뉴로트로핀 리셉터 또는 그로스 팩터 그냥 리셉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서 시그널 트랜스덕션을 이제 위주로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런 트로픽 팩터들이 이런 모토 뉴런 그 대개의 뉴런이 돼 있지만 결국 이런 뉴런에 이제 디제너레이션이 된다든지 이런 뉴런에 이상이 생기면 이런 병이들이 생겨요. 아마이오트로픽 레트러스 ALS라고 하잖아요. 루게릭병. 거기 이제 모토 뉴런이 디제너레이션 돼서 생기는 병인데 이런 그 병에는 이런 그 뉴로트로핀들이 관여를 한다.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디지즈에는 베이젤 포울브레인하고 코티컬 뉴런에 문제가 생겨서 되는 건데 여기에는 이런 뉴로트로핀들이 관여를 한다. 이런 게 이제 나와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뉴로트로핀은 이런 종류가 있는데 이것이 뉴로트로핀 리셉터에 바인딩을 해서 세포 내로 이제 시그널을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거는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패밀리예요. 여기는 P75는 이제 다른 거고, 근데 P75는 그 TNF 패밀리 오브 데스 리셉터에 거기에 속합니다. P75는.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이게 다이머를 트랙끼리 P75는 P75끼리 다이머라이제이션 해서 이런 뉴로트로핀, 빨간 게 뉴로트로핀인데 얘네하고 바인딩해서 각각 이런 시그널을 세포 내에 시작해서 이런 메커니즘, 서바이벌 디퍼런시에이션, 플라스티시티하고 P75는 이런 주로 에이팝토시스 여기에 이제 관여를 하는데 얘네가 헤테로 다이머를 구성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굉장히 작은 농도의 뉴로트로핀에 대해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바인딩을 해서 세포 내로 시그널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 어피니티 사이트를 만들어서 뉴로트로핀에 대해서 하이 어피니티 사이트를 만들어서 세포 내로 시그널을 빨리 주는 겁니다. 그래서 P75 같은 경우에는 얘 혼자 있으면 주로 데스 시그널을 세포 내로 보내요. 어떤 세포에서는. 하지만 트랙하고 같이 있으면 얘가 트랙의 신호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서바이벌하고 디퍼런시에이션을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일은 그런 트랙하고 P75가 서로 인터랙션을 하는 거는 아는데 어느 부위에서 인터랙션을 하느냐 그거를 해서 엑스트라셀러 도메인이 있고 여기 점점은 이게 트랜스 멤브레인 도메인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인트라셀러 도메인입니다. 이제 이런 컨스트럭트가 있는데 여기서 델타 ICD는 인트라셀러 도메인을 딜리전한 거고 델타 ECD는 엑스트라셀러 도메인을 딜리전한 겁니다. 그랬을 때 트랙하고 인터랙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했을 때 델타 ICD를 딜리전 해도 트랙하고 인터랙션이 되는데 P75 델타 ECD를 없애면 트랙하고 인터랙션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IP, 이뮤노 프리시피테이션을 P75로 해서 트랙을 끌어당기는 이런 웨스턴 블랏 클로닝하고 몰레큘러 웨스턴 블랏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거 쉬워 보이는데 이게 딜리션 컨스트럭트를 이렇게 비슷한 정도로 이렇게 익스프레션 하는 거를 한다는 거는 조금 약간 트리키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버 익스프레션 해가지고 이런 풀다운
하는 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엑스트라셀러 도메인이 이제 관여를 하면은 여기서 이제 그런 요런 리전이 있어요. 엑스트라셀러 도메인도 여러 가지 리전이 있는데 그거 리전을 하나하나 딜리션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랬더니 요런 리전을 하나 딜리션 하면은 이렇게 트래커 P75 인터랙션이 약간 임페어드 된다. 이거를 이제 그 그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험이라는 게 실제로 그런 거를 실험으로 결과로 데이터로 증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논문을 내는 거고 이제 그런 일을 이제 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래커 P75는 각각의 많은 어댑터 프로틴을 리크루트합니다. 왜냐하면은 트랙이 안으로 엔도사이토시스도 되지만 일단은 자기가 엔도사이토시스 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런 어댑터 프로틴을 빨리 끌어당겨 가지고 그 밑으로 빨리 이런 시그널을 빨리 보내야 돼요. 그래서 어댑터 프로틴을 빨리 리크루트하는 역할을 하는데 인제 트랙은 주로 이런 레스 해 가지고 이런 메카니즈 시그널 PLC 감마 이쪽을 인제 많이 리크루트하고 P75는 이런 리프트, 트랩 6 이런 거를 엔레이지 지금은 이거보다 더 많이 나왔을 겁니다. 이런 거를 리크루트하는데 저희 랩에서 제가 가기 전에 P75를 이용해서 이스트 2 하이브리드 스크리닝을 했어요. 또 다른 인제 어댑터 프로틴을 발견하려고. 그랬더니 인제 암즈라는 이런 새로운 어댑터 프로틴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암즈는 4 멤브레이닝 스패닝 도메인이 있고 이게 N 터미너스에 앙카린 리피트가 있고 C 터미너스에 PDG 바인딩 모티프가 있어요. 그다음에 얘는 P75하고 트랙하고 같이 어소시에이션 한다.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인제 나왔고 그다음에 이볼루션 상에서 굉장히 컨저브드 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초파리부터 시작해서 C 엘리건스, 마우스, 휴먼에 이르기까지 다 발현이 된다는 뜻이에요. 특히 디벨로핑 하는 너버스 시스템하고서 발현이 되고 어덜트 브레인에서도 그러니까 하이리 플라스틱 에어리아 이게 뭐냐면은 결국 여기가 줄기세포가 있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subventricular zone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우스나 렛에서는 올팩토리 벌브 거기는 이제 줄기세포가 어덜트 스템셀이 있는 곳이거든요. 티슈 스페시픽 스템셀 이제 그쪽에 많이 익스프레션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데 아직까지 암즈의 펑션을 이제 제가 그 랩에 조인했을 때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실험이 뭐냐면은 암즈 P75를 통해서 이제 암즈를 했는데 과연 얘가 어느 P75 리전에서 인터랙션을 하는지 그래서 이런 시어리얼 딜리션 컨스트럭트를 만들어서 이거를 다 하나하나 오버 익스프레션을 시켜서 이제 결국은 이 리전에서 암즈하고 P75가 서로 인터랙션 한다. 이 리전은 굉장히 휴먼 레드 마우스에서 굉장히 하이리 컨저브드 돼 있다. 이거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진화론적으로 좀 중요한 리전이다. 이런 게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포스닥 때 논문을 안 나오고 제가 학교 교수 되고 나서 그다음 해에 나왔어요. 그다음에 그러면 암즈가 원래 이렇게 트랙하고 P75가 같이 있는데 그러면 암즈가 트랙에도 붙고 P75도 붙는데 그럼 원래 있던 암즈 트랙하고 P75는 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해가지고 암즈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조금 농도를 점차적으로 높여서 익스프레션을 시켰더니 트랙하고 P75가 같이 풀다운 되는 게 줄어든다. 즉 암즈가 익스프레션 되면은 트랙 P75 어소시에이션이 좀 깨진다는 거를 이제 제가 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암즈가 발현이 되면 이게 조금 더 트랙 다미넌트한 시그널링으로 가든가 아니면 P75 다미넌트한 시그널링으로 갈 수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거는 이제 암즈 트랙 P75가 터너리 컴플렉스를 이룬다.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결국 이제 세포 내로 어떤 특정한 신호를 전달하는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연구를 했고, 그다음에 제가 또 그 랩에서 했던 게 뭐냐면은 그 암지의 그 C 터미너스에서 과연 그 이걸 암지와 또 인터랙션하는 그 단백질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또 그 이스트 투 하이브리드를 스크리닝을 이용해서 또 클로닝을 했더니 그 대표적인 게 이제 ARP23랑 그 septin5가 이제 그 클론이 됐어요. 그래서 아니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그 오지스 차올 랩에서 미처 일을 못해 끝내지 못해서 제가 저희 랩에서 그 컨스트럭트를 다 가져와 가지고 가까스로 2010년도에 그 어떤 이런 위전에서 그 암즈하고 septin5가 서로 인터랙션 한다. 그다음에 이런 그 엑선 터미너스에서 그 각각 코 로컬라이제이션 한다. 이런 거는 밝혔지만 이게 기능적으로 어떻게 될 것까지는 제가 미처 그 실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리서치 백그라운드를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그 보통 이제 그 제가 줄기세포를 이제 이용해서 이제 그 신경 재생 그 왜 저희 랩 오브 스템셀 앤 뉴로바이올로지냐면은 줄기세포를 이용하지만 줄기세포보다는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뉴로사이언티스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한국에 와서 2003년도 8월에 이제 제가 임용이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지원을 했어요. 대부분의 지금 기초교실 교수님들은 2003년 한 1학기 때 들어오셨는데 딱 들어오니까 일단 그랜트 어플라이 할 것도 없고 랩도 없고 그래서 그 굉장히 좀 지금 생각하면은 굉장히 암울했던 시기를 보냈는데 이때 이제 내가 그러면 한국에 와서 내 랩을 셋업을 할 때 어떤 연구 주제로 할 것인가. 그러니까 포스닥 때 뉴로사이언스 박사과정 때 했던 거를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고 그런 이용해서 제 나름대로 어떤 연구 주제를 개발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그러면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그 널버스 신경계에서 내가 원하는 줄기세포 자체로도 물론 그 신경세포 트리트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메커니즘을 연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원하는 그런 세포로 줄기세포를 분할을 시킨 다음에 타겟은 조금 더 늘어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뉴런하고 글라야 대충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거를 갖고 이제 그 연구를 이제 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금 궁극적으로 지금 큰 그 두 가지 주제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 안전하고 효율적인 세포 치료제 해 가지고 뇌졸중하고 치매에 대해서 글라이얼 라이크 셀즈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조현병의 바이오마커 발굴을 위해서 인듀스드 뉴럴 스템셀을 그러니까 메센카멜 스템셀을 뉴럴 스템셀로 만들어서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엽 줄기세포를 왜 썼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러니까 그 랩을 그러니까 생체 재료동에 들어가려면은 적어도 교수님이 연구비가 한 2,500만 원이 있어야 생체 재료동에 벤치 하나를 분양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들어왔을 때 2003년 8월에는 이미 연구 신청 기간이 다 끝났어요. 보통 그때만 해도 봄에만 신청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2004년 봄에 이제 신청을 해서 여성과학자를 하나 받았는데 그게 한 2,5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랩을 꾸릴 만한 그런 연구비가 안 되었고 그다음에 2005년 이제 전반기에 그러니까 세포응용 사업단에서 신진 연구자 TO를 한 2개를 뽑는다고 했을 때 이제 그때 지원을 했는데 그때 이제 줄기세포를 이제 제가 그랜트를 썼습니다. 그때 썼는데 그때 지원해야 할 때 조건이 하였냐면은 그러니까 엠브리오닉 스템셀을 쓰던가 아니면 성체 줄기세포를 쓰려면 휴먼 세포를 써라. 그게 유리하다. 그래서 하버드에서 했던 연구는 뉴럴 스템셀은 마우스 주로 렛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 신경 줄기세포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에서 얻을 수 있었던 줄기세포는
그때만 해도 유일하게 메센카이멀 스템셀이었습니다. 본메로 드라이브드. 근데 본메로 드라이브드는 메센카이멀 스템셀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게 중비업이에요. 그 중비업이기 때문에 이런 본메로 드라이브드 메센카이멀 스템셀을 갖고 뭐 그 본 리서치를 많이 그때 활발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 리서치를 할까 막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비를 따야 그러니까 랩을 세팅하고 학생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수백 마리 쥐를 잡으면서까지 뉴로사이언스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포스닥 때 내내 뉴로사이언스를 했는데 그 돈 때문에 이렇게 전공을 바꾼다는 거는 이게 참 지조가 있지. 그러니까 나는 곧 죽어도 이거 뉴로사이언스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좀 굉장히 힘든 시기가 이제 펼쳐졌는데, 근데 제가 한 가지 그때만 해도 트랜스 디퍼런시에이션, 교차분화, 다이렉트 리프로그래밍 같은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메센카마 스템셀도 줄기세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다. 멀티포텐트 하니까 이런 중비업뿐만 아니라 뉴런 라이크하게도 할 수 있겠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논문 내기가 힘들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거짓말이다, 아티팩트다, 리젝션도 많이 되고 학회에 나가서 발표해도 뭐라고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이런 게 헤게모니가 올소독스가 되려면 빅 랩에서 터트리면은 그게 바로 올소독스가 돼요. 이거 과학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조금 웃기기도 그러면 좀 약간 웃긴데, 아무리 해도 큰 랩에서 진짜 메젠카멜 스템셀에서 뉴런으로 분화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한번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다이렉트 리프로그래밍 해가지고 파이브로블라스트에서 바로 뉴런으로 큰 랩에서 뭐 MIT, 하버드 그런 데서 발표를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그게 또 지금은 정설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2010년? 10년 그 정도였지 그 이전에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일본에서 세일즈에 나온 게 이런 이제 가능하다. 완전히 아르팩트는 아니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줄기세포를 갖고 재생 이제 의료를 할 때 치료를 할 때 셀 테라피를 할 때 크게 두 가지 큰 컨셉트가 있는데, 하나는 데미지가 되거나 아니면 없어진 세포를 리플레이스먼트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세포 치료제 개발할 때 처음에는 1번이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이거는 특히 신경계에서는 굉장히 힘든 게, 신경계는 이미 신경회로망이 다 구축이 돼 있어요. 어덜트 사람에서는 다 이미,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프리 이그지스팅 신경망을 해체하고 얘가 새로 들어가서 어디 끼어든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 모듈레이션이 이제 대세가 되고 있지만, 이때 한 2000년대 중반 그때까지만 해도 1번이 대세적인 우세였습니다. 근데 저는 2번에 초점을 두고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뉴럴 리제너레이션 할 때 마찬가지로 그러면 리플레이스먼트 할 때는 제가 원하는 그런 세포로 분화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빨리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제가 한 게 휴먼 메젠카이멀 스템셀을 글라이얼 라이크 셀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런 뉴런 라이크로 만들어서 각각 하나는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 모듈레이션하고 셀 리플레이스먼트를 해가지고 포텐시에리드 리제너레이션을 하겠다. 이런 것이 큰 컨셉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각 이제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두 가지로 나누면 세포 치료제 개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빨리 얘기하겠는데, 이런 거는 나중에 제가 업데이트된 어떤 논문 결과가 나오면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라이얼 라이크셀로 이제 만든 이유가, 옛날에는 퇴행성 뇌질환을 치료한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신경세포를 어떻게 만들어서 이렇게 넣는 거로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신경세포보다 글라이얼 펑션이 더 중요하다. 왜냐면은 뇌 마우스 같은 경우에 뇌세포의 90%가 글라이얼고 뇌는 신경세포는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라이얼 세포가 이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또
그 뉴로트로핀 팩터가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 뉴런의 서바이벌하고 디퍼런시에이션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교세포로 일단 내 줄기세포를 교세포로 분할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근데 그 성상 교세포가 그러니까 이거는 2017년도에 이제 네이처지에 나온 건데, 이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A1 타입이 있고 A2 타입이 있어요. 하나는 신경 독성 타입이 있고 신경 보호 타입.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세포 치료제는 그 A2 성질을 가진 그 성상 교세포죠. 그래서 그거를 하면은, 그래서 성상 교세포 타겟팅을 해서 뇌질환을 치료하겠다. A2 액티베이션을 시켜서. 이게 제 지금 하고 있는 세포 치료제 개발의 큰 컨셉입니다. 그래서 성상 교세포는 뇌신경,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자기 그 성상 교세포를 브레인에서 뽑아서, 그러니까 필요한 부위에다 넣으면 좋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 브레인에서 뽑던가.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은 그 브레인 자체가 그 속에서 그 세포를 꺼내는 것 자체가 이미 브레인에 데미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줄기세포를 하는데, 그 iPS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iPS는 아직 그 안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중요한 거는 자기 성체 줄기세포에서 자기 거를 그냥 자기가 쓰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iPS는 아직 이런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특히 최근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은 그 iPS를 만들 때 야마나카 4 팩터를 넣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이클린 디오본의 발현이 증가돼서 결국 이게 포인트 뮤테이션을 일으켜서 나중에 이제 암 발생 위험이 증가된다. 물론 이걸 디크리즈하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도 개발됐지만 아직까지는 일본에서만 이제 야마나카가 노벨상을 받았기 때문에 일본에서만 거의 하지,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iPS를 이용하는 그런 세포 치료제 개발에는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저는 사람 중간엽 줄기세포에서 또 유전자 조작을 거치지 않고 저분자 화합물을 이용해서 이런 중간엽 성상 교세포를 가진 기능을 가진 중간엽 줄기세포로 이런 세포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이제 배웠고,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분할을 시키고 나서 이런 팩터들이 발현이 된다는 걸 제가 해서 이거를 갖고 동물 실험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의대 김효수 교수님 랩에서 동물 실험을 해서, 이건 건너뛰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동물 실험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분화된 세포 보고, 이거는 저희가 분화시킨, 그때만 해도 그냥 프라임드 HMSC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리에다가 교세포를 넣는다는 건 조금 이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더니 이런 재생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척수 손상 모델을 이제 제가 저희 랩에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얘기했겠지만 제가 동물 모델을 하는 것에 굉장히 뜨악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동물 모델을 쓰지 않고 되도록이면 엑스비보 모델에서, 왜냐하면 엑스비보 모델을 이용하면은 조금 더 메커니즘을 자세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엑스비보 모델을 이용한 그런 신경 손상 모델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줄기세포를 이식해 가지고 이런 팩터들을 이제 연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하나하나씩 보면서 이런 거를 이제 했고, 그러니까 저희 줄기세포에서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만든 분화시키는 줄기세포인데, 미분화 줄기세포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엑소널 그로스를 스파이널 코드에서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어떤 뉴로트로핀이 나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걸 이제 그로스 팩터 어레이를 해가지고 이런 팩터가 나온다는 거를 저희가 지금 발견을 했고요. 그거를 이제 동물 모델에 이제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이제 브레인 이스키미아 모델에 적용을 해가지고 그 중에 많이 나온 팩터 중에 IGBP4라는 팩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현재 저희는 인비트로를 하고 인비보는 저희가 동물 실험까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비보는 인비보 뇌졸중 인비보 모델을 하는 랩에
그 같이 공동 연구를 해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건너뛰겠습니다. 이건 전에 한번 12월 초에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희 랩에서는 단순히 줄기세포를 넣어서 어디 치료에 썼다 이게 아니고 줄기세포에서 어떤 인자가 나와서 제 포닥이라든지 포닥 그걸 보시면 했던 것처럼 인자가 나와서 어떤 그 세포에서 어떤 리셉터 인터랙션을 통해서 어떤 시그널이 세포 내에 들어가서 서바이벌을 하는지까지 그 기작을 규명하는 것이 제 그 연구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IGF-BP4 이거를 다 이제 규명을 했고 해서 이것도 이제 논문에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한양대 고성호 교수님에서 저희 세포를 갖고 뇌경색에 대한 치료 효과. 그래서 뇌경색이 이제 요 부위가 이제 뇌경색 부위인데 이게 미분화된 줄기세포를 넣은 거랑 저희 분화된 줄기세포를 넣었더니 이거는 블라인드로 한 겁니다. 이만큼 뇌경색 부위가 4주 후에 굉장히 줄었다. 근데 이런 엔타이 BP4 블라킹 엔티바디를 쳤더니 이 뇌경색 부위가 줄어드는 것이 방해됐다. 이런 거로 해가지고 지금 여기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뇌경색 치료제 개발 관련 그런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임상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세포가 이스키미아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혈관성 치매 관련 과제도 지금 받아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글라일 라이크 HMSC가 이런 기준을 통해서 뉴로널 서바이벌을 인크리즈 한다. 이거 이제 논문으로 나갔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제가 모토 뉴론 분화도 해서 그래서 발표도 했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글라이아하고 뉴런으로 해가지고 이런 신경 재생을 하겠다 이런 목적입니다. 그다음에 아주 간단하게 이제 스키조프레니아 얘기를 하면은 이제 사람에서는 뇌영상하고 이제 사후 뇌조직 연구 그러니까 죽고 나서 이제 자기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바이옵시를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세포에 사람한테서. 그래서 간접적으로 환자의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줄기세포를 신경세포로 분화시켜서 병인 규명하고 치료에 쓰겠다.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은 저분자 화합물을 이용한 세포 전환을 방법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만 잠깐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웨딩턴스 에피제네릭 랜드스케이프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은 산꼭대기예요. 산꼭대기가 플루리포텐트 스테이트고 바닥이 디퍼런시에이티드 스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산꼭대기에서 돌을 굴리면 이게 분화 경로에 따라서 얘가 여기 분화가 된 세포가 돼요.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역분화라는 게 뭐냐면은 이미 분화가 된 세포를 거꾸로 산꼭대기로 올리는 겁니다. 올려서 다른 골짜기로 이렇게 떨어지게, 다른 세포로 하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다시 얘가 올려갔다가 나는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왔으면 했는데 얘가 딴 방향으로 엄한 대로 굴러갈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테라토마 형성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다이렉트 리니지 리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저희 랩에서 쓰고 있는 분화 방법은 뭐냐면은 산 꼭대기까지 올릴 필요가 없어요. 굳이 이 분화된 거를. 그러니까 중강력 줄기세포면 한 요 정도까지만 올린 다음에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서 이쪽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골로 떨어지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직접 이 골짜기에서 이 골짜기로 뛰어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얘가 이렇게 뛰어넘을 수도 있지만 여기다가 또 여기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헤테로지니어스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얘를 일단 위쪽으로 어느 정도까지 올려서 예를 들어서 NSC로 가면은 여기서는 호모지니어스한 파퓰레이션을 우리가 고를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셀 페이트로 바로 직속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건너뛰고 그래서 이것도
그 마이크로 어레이 어세이를 해가지고 제대로 분화되었네. 그다음에 일렉트로피지올로지까지 다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스키조프레니아의 그 환자, 그다음에 그 주네틱 그 고위험군, 그다음에 헬스 컨트롤 해가지고 지금 그 싱글셀 그 RNA 시퀀싱을 통해서 이렇게 타겟진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런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퓨처 플랜을 빨리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박사 과정은 이제 제가 비헤비어 시작해서 브레인 뉴런 쥔 이렇게 갔어요. 근데 현재는 세포, 그다음에 세포에서 하는데 너무 이쪽에서 맴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브레인, 그다음에 비헤비어까지 가는 것이 저희 랩의 목표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좀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 그 질문 받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오그날리지먼트 하면은 제 학생들입니다. 그 박헌우 박사 일을 많이 했고요. 글라이아 그쪽 그 모토뉴론 분화했고, 그다음에 정희경 박사 지금 그 교실 그 조교로 일을 하고 있고, 학생들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 학생들입니다. 보통 저희는 한 대여섯 명 이렇게 구성원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박사 그 마이클 지그본드 교수님,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후드 찍고 하는 게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 괴롭히려고 졸업식 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교수님도 직접 해서 후딩하는 거를 했고, 이게 이제 2016년 11월 10일에 지그문드 교수님의 이제 논문 헌정식 때 이제 찍은 건데, 그 지그문드 교수님이 한 2018년에 그 정년퇴임 하셨어요. 78살에. 그래서 50년간 랩을 키우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유일하게 한국 사람입니다. 그 랩에서. 그래서 이때 같이 찍은 것고요. 그다음에 지그몬드 교수님이 2007년도에 저희 대학에 오셔서 그 뇌학회에서 그 학회 연사로 초청을 받으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서바이벌 프로페셔널 스킬즈 워크숍에 대해서 그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6층 강당입니다. 그리고 같이 교수님들하고 같이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여기 교수님들 젊었을 때 사진이 있는데 저도 얘가 누군지 처음에 못 알아봤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그다음에 포스닥 지도 교수님이신 척 스타일즈, 줄기세포 그 제가 연구했던 그분의 그 사무실 앞에서 찍은 거고요. 이분도 저희 대학에 오셔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학회 연사로 초청받아서. 그다음에 모지스 차오 교수님도 이거 저희 그 대학원 강의실입니다. 강의실에서 연사 그 세미나 하셨고, 이거는 그 모지스 차오 랩 그 세미나실에서 그 저널 클럽 하는 장경입니다. 저널 클럽을 매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데 굉장히 스트레스한 굉장히 굉장히 인텐시브한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학생들, 우리 같이 있었던 랩 임원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교수하면서 많은 그 교수로서 이렇게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그 돌아가신 백기석 교수님께 그 깊은 감사드립니다. 네. 교수님 뭐 열띤 강의하시다 보니까 네, 학생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1분 남았습니다. 그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학생들이나 뭐 아니면 교수님들 편하시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뭐 사실 장 교수님 네. 멀리 계신 것도 아니고 저희 학교에 계속 계시고 하니까 뭐 네. 이메일이든 뭐 어떤 다른 방법으로 질문은 드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열띤 강의하시면서 시간이 조금 많이 지체됐다니까 네, 늘어졌는데 그 뒤에 이제 또 네. 약간 방송 사고가 약간 네, 있어서 방송 사고가 있었습니다. 방송 예, 사고가 약간 예, 있어가지고 그 예, 질문 예, 예, 받을 시간이 조금 부족한데요. 뭐 아쉬운 기회 네, 다음번으로 또 네, 넘기기로 하고 그럼 오늘 그 전공 공통 세미나 또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뭐 한 120명 인상으로 참석을 많이 해주셨고 그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고요. 전공 공통 세미나는 다음 주 원래 수요일이어야 되는데 해외 연자 초청이랑 겹쳐서 박주철 교수님께서 해주실 텐데 그 목요일로 좀 밀렸습니다. 일정을 지키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다음 주 전공 공통 세미나에서 또 뵙고요. 내일 있는 세계 저명학자 초청 강연에도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미숙 교수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그럼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